첫 번째 주제는 탄핵의 추억인데요. 지난 2월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 또는 이제 응원하는 청원 이렇게 해서 뭐 150만 대군이 서로 맞붙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예. 20만 이상 청원에 이제 참여를 하면 청와대가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청와대가 이 두 가지 청원들에 대해서 사실 뭐 더 많은 숫자인데 어쨌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청원들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답변했어요? 그렇습니다. 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뭐라고 답변했어요? 일단 이 청원들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뜻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청와대가 얘기를 했고요. 이 탄핵 촉구하는 이 청원에 대해서는 헌법 65조에 국회 탄핵 소추 권한 등이 규정이 돼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이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답변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등의 어떤 정부를 응원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줘서 감사하다라면서 정부도 국민을 믿고 방역에 전념할 수 있었고 코로나19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경계를 놓치지는 말자라는 취지의 답변을 또 했습니다. 네. 뭐 답변 안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교과서적인 답변 그냥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떤 이게 입장 표명 정도인 거죠. 네. 그 작년 이게 탄핵 응원 청원이 세대결처럼 막 펼쳐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니까 대통령과 정부를 응원하는 청원이 또 맞불놓는 것처럼 올라온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그러니까요. 양 진영의 지지자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참가를 하면서 계속 이 참가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탄핵 촉구 청원에는 약 146만 9천여 명이, 정부 응원 청원에는 150만 4천여 명이 이제 참여를 한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뭐 청와대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사실 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양 진영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좀 그렇게 청원이 이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뻔한 대답이 나왔다. 그렇죠. 먼저 그 탄핵 촉구하는 그 내용이 뭐였죠? 이 코로나19 사태에 정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입국 금지 조치 이게 이제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러지를 않았고 그게 결국 대통령이 자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킨 것이기 때문에 뭐 탄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예. 근데 하지만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한국의 어떤 방역 대책은 모범적이다라는 평가를 다른 나라들로부터 받고 있어서 뭐 전화가 여기저기서 올 정도가 됐고 그리고 또 이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여당이 선거에 이겼다고 하는 평가가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이런 내용이 뭐 격세지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2월에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긴 했죠. 그렇죠. 당시로 시점을 돌려보면 사실 사람들이 좀 정부의 대책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의료 전문가들도 사실 중국인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했던 이런 시기였던 것이 사실이고 의료계에서도 두 목소리가 다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코로나19가 국내로 전파가 돼서 확진자가 막 발생하기 시작한 이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국민적 불안감도 이제 커지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불안감이 표현되는 맥락들은 우리가 이해 가능한데 하지만 방역 정책에 대한 의문이나 반감이 어떤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부정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정한 어떤 정치적 맥락이 있다는 것을 또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치적 맥락 어떤 거요? 아마도 이 대통령의 어떤 탄핵을 촉구하는 그러한 청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전 정권의 지지자의 가능성이 이제 크겠죠. 그렇죠.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갖는 어떤 복잡한 정서가 이런 청원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복잡한 정서라는 것은 첫째로 탄핵이 정파적으로 추진됐다 이런 생각들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보수 세력이 정권을 이제 빼앗긴 거다 이런 이제 박탈감들의 반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둘째는 그럼에도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을 당한 거냐라고 이제 묻는다고 한다면 일부 정말 극단적 지지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또 그건 또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나쁜 게 아니다. 너희도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리들이 있는 것이고 좀 그 근거를 채워가기 위한 어떤 반응이라는 게 탄핵 촉구 청원에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그런 청원 참여 숫자가 늘어날수록 언론이 그런 걸 또 좀 부추긴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측면도 있는데요. 어떤 언론이 이제 좀 분석을 하고 보도를 한 내용을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거에 대해서 보수 정치의 어떤 핵심 지지자들은
공포감을 느끼는 이런 상황이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북한이라든지 중국하고 가까워 보이는 지금의 어떤 현 정권이 완전히 다수를 이제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은 공산화되고 사회주의화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쪽에서는 한다는 건데 예. 이게 사실 뭐 어떤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뭐 이런 우려는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게 바로 공산화나 사회주의와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논리를 사람들이 갖게 된 배경에 그동안 또 보수 언론의 태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게 또 제가 볼 때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언론이요? 예를 들면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이 보수 언론들은 이 정부가 추진한 어떤 핵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회주의적인 데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라든지 뭐 탈핵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였고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위해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이 사회주의 헌법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사실 보수 언론입니다. 예. 지금 보수 정치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보수 유튜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언급되는 여러 가지 논리들의 어떤 핵심 중 상당수가 사실은 보수 언론의 논조라든지 또 보수 언론 지면에 등장한 인사들의 주장을 원형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여기다가 보수 야당은 또 보수 언론의 이런 논리들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선거에 활용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과 정치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일반 시민들이 알아서 뭐 정치적인 양식을 갖추길 바라는 것은 좀 무리겠죠. 네. 방금 이런 주장을 선거에 활용했다. 근데 바로 그 좌파 독재 사회주의 타령하다가 선거에 참패한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맞습니다.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건 객관적 사실로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 정도의 정당은 독일 의회 구성으로 보면은 아주 상당히 강경 우파예요. 그렇게 독일 정도 되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무슨 사회주의라고 칭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걸 뭐 좌파, 우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서로 상대를 인정하는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새는 이제 극단적인 정치라는 게 이념이나 노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 혐오를 감추기 위해서 상대 흠을 들춰내고 어떻게든 이겨먹기 위해서 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걸 위해서도 언론과 정치가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는 강성보수를 그만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경제 대책에 최대한 협조하는 걸로 좀 리더십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뤘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또 여당도 겸손을 말하는 시대인 만큼 이제는 좀 탄핵이라든지 뭐 이런 비극의 기억으로부터 다들 자유로워지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항목은요. 2차 가해의 홍수입니다. 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과 언론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좀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성폭력 상담소가 그 2차 가해 관련해서 입장을 또 냈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명을 내고 강력한 2차 가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에 부산시가 피해자 신상 공개 그리고 피해 사실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 인신공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를 하고 특별감찰 기관을 정해서 감찰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서 2차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서 중징계를 한다. 이런 게 이제 부산시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산 성폭력 상담소는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상 정보를 포함해서 철저한 보호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좀 너무 늦게 대책을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 부산 성폭력 상담소의 주장도 그런 건데요. 부산시 대책 발표는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 기자회견하고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하루 동안 언론, 정치권 그리고 뭐 인터넷의 댓글 이런 걸 통해서 끝없는 2차 가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피해 사실이나 당시의 정황을 취재하기 위한 언론의 접촉 시도라든지 이런 게 이제 피해자와 그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그야말로 쇄도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참. 언론이 취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닌데 피해자가 받을 압박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김민아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